네, 안녕하세요. 24강 고객 관점의 제안서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고객을 사로잡는 제안서 파트의 마지막 강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팝박스부터 해서 제안서 작성할 때 어떤 원리들이 필요한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원리들이 근본적으로는 보통 다 고객을 위한 그런 원리들이었는데요. 고객이 빠르게 읽고 고객이 쉽게 이해하고 그런 작성 원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플릿코리아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정한 고객 관점의 제안서란 무엇인가 라는 연구를 진행했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연구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잘 써놨는데, 실제 이제 저희 본사에서 50개 국가의 비즈니스맨들 5,000명 대상으로 실제 이제 제안서는 분량이 많으니까 이규제큐티브 썸머리 있잖아요. 제안 네. 요약 5개를 놓고 네. 내용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편집도 똑같아요. 네네네. 근데도 등수를 매겨보라고 하면 일관되게 등수가 나오는데, 고객 관점의 제안서는 제안한 내용이 다르고 네. 제안의 구조가 다르더라.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게 이 7가지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실제 실습을 해보면 신기할 정도로 언어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고객 관점의 제안서를 사람들은 더 선호하더라는 거지. 네, 첫 번째 특징인데요. 페이지 143쪽이죠. 고객 조직의 비전을 언급하라. 제안서의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근본적인 니즈를,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안서의 고객사의 비전을 언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비전은 어떻게 알아내나요? 미팅을 통해서 알아내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둘 다 포함되지만 사실은 보통 기업의 그 사이트나 네. 아니면 연례 보고서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리더십 혹은 CEO가 말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네네. 그걸 언급하는 것은 그 회사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네네네. 고객의 비전을 언급하는 건 고객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현대자동차의 비전이 뭐예요, 요즘? 현재 전기 자동차? 맞아요. 테슬라를 따라잡자?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무인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엔진 중심의 화석연료 중심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걸 모빌리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1인 무인 비행기 같은 비행체 같은 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도 개발하고 있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나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핵심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력이 있는 거하고 화석연료 엔진 이것을 만드는 회사로 이해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 그래서 고객의 비전을 이해하는 건 사실 실제로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맞아요. 있겠네요. 네, 그럼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비전과 이번 구매건을 연계하라. 앞의 내용이랑 이어지네요. 비전을 언급했다면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이번 제안 솔루션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건데요.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페이지 144쪽의 아래쪽. 이는 고객이 우리를 선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구매 결정 이후에 조직 내에서 여러 프로젝트 중 실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영향을 미쳐 조직 내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여줄 것이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첫 번째로는 고객의 비전과 이번 사업을 연결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링킹 스테이트먼트를 정의하라 이 말이에요. 링킹, 연계 기술문이라고 하는데, 링킹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이번 사업이 고객의 비전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미래의 전기 자동차로 가면 그 배터리 가격이
네네. 자동차 가격 전체의 한 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아주 핵심 기술이 되는 것이. 네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 미래의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나 원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잖아요. 네네. 이걸 연결해주면 네. 고객은 그 중요성을 굉장히 잘 인지하겠죠. 네. 아, 내가 이걸 잘해야겠구나. 구매를 잘해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원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네. 연결되죠. 네네. 이렇게 비전을 이해하고 이번 사업과 연결해주면 구매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죠. 네네. 두 번째로는 자 보세요. 내가 그 현대자동차의 리더십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미래 그 자동차 무인 자동차의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 회사는 화석 연료의 연비에 대해서 연비를 높이는 연비를 좋게 하는 솔루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네. 나는 두 프로젝트 중에 돈을 어디에 쓰고 싶겠어요? 아무래도 전기 쪽. 이쪽에 쓰고 싶죠. 이게 무슨 아까 그 문장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리더십이 제시하는 거거든. 네네. 근데 사장이 돼 보면 안 돼봤죠. 네. 너무 신기한 게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요. 100군데도 넘어요. 내가 어디에 돈 쓰고 싶겠어요? 내가 제시한 비전과 연관된 일들부터 돈을 쓰고 싶다고. 결제가 잘 되겠지. 네. 진짜로. 네. 그런 의미예요. 결제가 더 잘 될 것이다. 네, 그런 의미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고객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제안하라. 고객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솔루션이 아니라 고객 니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핵심 이슈를 언급하는 방법도 따로 이렇게 여기 정리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논리를 기술하는 방법은 수도 많게 있죠. 네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방법은 내가 제시하는 솔루션의 특징을 순서로 리스트업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내가 현대자동차에 배터리를 납품한다. 배터리의 무게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네. 이게 더 효과적이겠느냐? 현대자동차가 배터리를 구매할 때 뭘 보느냐? 현대자동차가 배터리를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능이다. 그 다음에 가격이다. 그 다음에 안전성이다. 네네. 요 순서, 비중,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고객의 핵심 이슈와 그 가중치 중심으로 내가 제안을 하면 네네네. 내 솔루션의 특징 중심으로 제안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네 번째 핵심 이슈가 고객으로부터 나왔음을 명확히 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핵심 이슈들이 고객이 스스로 직접 얘기했던 것들이라고 명확히 밝혀라 라는 내용인데요. 146쪽에 예시를 잠깐 보실게요. 이상적인 경비행기는 아래 4가지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4가지 이슈를 그냥 나열하기보다 지난 7월 14일 관리팀, 구매팀과의 미팅을 통해 파악한 경비행기에 대한 산림청의 니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언제 여러분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명확히 알려주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고객이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반영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특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서론에 나열된 고객의 핵심 이슈를 순서대로 본론의 제목으로 사용하라. 핵심 이슈를 앞에서 나열했던 순서 그대로 그리고 언급한 그대로 본문 제목으로 쓰고 그에 맞춰서 작성하라는 건데요. 페이지 148쪽의 예시를 보시면 위에 앞에서 나왔던 핵심 이슈들을 나열한 것은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포박스의 박스 2 그리고 그 이슈들을 제목으로 쭉쭉쭉쭉 본문을 쓴 게 박스 3인 거죠. 네, 제가 이해한 게 정확합니다. 네.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가요? 예,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판매자보다 고객을 주어로 사용하라. 제안서의 문장들을 최대한 고객을 주어로 쓰라는 내용이죠. 근데 보통 이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아무래도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제안합니다. 우리는 저런 걸 제안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뭐 계속 기사는 여러분은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어색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안서 본문에서 그렇게 쓰면 네네. 좀 어색한 게 아니라 많이 어색해. 왜냐하면 제안서의 본질은 내가 제안하는 거기 그쵸. 때문에 네. 주어가 나인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네. 제안서 제안서 본문이 아니라 제안서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결론? 결론이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에. 제안서가? 아니. 헤드라인 앞에, 제일 맞아요. 앞에. 예, 맞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훈련이 돼 있는 거야.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는 걸로. 네네네. 그래서 헤드라인 구조는 개념적인 건데 제안서를 놓고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제안서 전체에서 헤드라인은 여기에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 제안서에서는 이걸 Executive Summary라고 해요. 한글에서는 제안 요약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주어를 고객으로 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식적으로 고객을 주어로 자주 언급한다. 뭐 이거 있잖아요. 자주 언급한다.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요 Executive Summary.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헤드라인 구조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Executive Summary가 정확히 있는 제안서. 두 번째로는 각 섹션에 들어가면 섹션 서머리가 제대로 있는. 세 번째로는 본문에 가면 헤드라인이 제대로 있는. 요 세 개가 정확히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헤드라인식 문서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요 Executive Summary고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문서 전체라기보다는 요 Executive Summary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를 고객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자는 거냐? 우리가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회사의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의식적으로 주어를 고객은 이렇게 고치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고객의 니즈 아니면 이 고객의 니즈, 고객은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객의 니즈가 해결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효용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객이 배가 아픈데 우리의 약을 통해서 배가 나았습니다잖아요. 우리의 약은 솔루션이고 배가 나은 상태. 이걸 그래서 효용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 배웠었는데 니즈 페이오프 이렇게 정의했었다고. 니즈가 해결된 상태를 효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객을 주어로 하면 고객의 니즈 아니면 고객의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어를 고객으로 쓰는데 제안서 전반에 그렇게 쓰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 문장 여기에서는 의식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번째 특징을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판매자보다 고객을 더 많이 자주 언급하라 인데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객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더 많이 자주 언급해야지 고객 중심으로, 고객 니즈를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마지막 8번째는요. 특징보다 효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앞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죠. 고객은 솔루션의 특징보다 솔루션을 통해 얻는 효용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가실게요. 우리 콜센터 아웃소싱 시스템은 최대 용량과 최첨단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솔루션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효용 중심으로 좀 바꾼다면 고객사는 우리 콜센터 아웃소싱 시스템의 강점인 최대 용량과 최첨단 아키텍처를 통해 기존 대비 2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효용까지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앞에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원리들, 포박스 구조나 그 외 원리들 외에 고객 관점의, 고객 중심의 제안서가 되려면 어떤 특징이 필요한지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